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50년 전 오늘 한 도시가 함락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 끝났습니다. 1975년 4월 30일 4.20 함락, 그리고 베트남의 통일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날을 통일의 날 혹은 해방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4.20 함락이라고 기억하죠. 같은 날을 두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이 얼마나 복잡한 사건인지를 이미 보여줍니다. 오늘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 한국과의 연결고리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미국과 베트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전 식민지의 잔재 이념,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살아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베트남은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약 80년간의 지배였어요. 그 오랜 식민지배 속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에 선 인물이 호치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을 떠돌며 독립운동의 논리를 다듬었어요. 흥미로운 건 호치민이 처음부터 공산주의자였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1945년 베트남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문구를 직접 인용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는 미국의 지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프랑스 편을 들었고 호치민은 결국 소련과 중국 쪽으로 돌아섭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어요. 1954년 프랑스는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합니다. 유럽의 강대국이 아시아의 독립군에게 대규모 전투에서 진 겁니다.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패배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고 같은 해 제네바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에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임시분단됩니다. 북쪽은 호치민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부, 남쪽은 미국이 지원하는 반공정부로요. 협정에는 2년 안에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거가 끝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나중에 회고록에 직접 썼습니다. 만약 그때 선거가 치러졌다면 호치민이 80%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요. 그 선거를 막은 겁니다. 분단은 임시가 아니라 고착화됐고 갈등의 씨앗은 점점 커져갔어요. 미국의 개입은 처음부터 대규모 전쟁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군사 고문단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1964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북베트남 해역의 tonkin만에서 미국 구축함이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 tonkin만 사건을 빌미로 미국 의회는 존슨 대통령에게 전쟁 권한을 부여하고 미군의 대규모 파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두 번의 공격이 있었다고 보고됐는데 두 번째 공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 불확실하다고 보고했음에도 워싱턴은 이를 빌미로 삼았어요. 전쟁의 명분이 처음부터 흔들렸던 겁니다. 베트남전이 다른 전쟁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선이 없었어요. 어디가 적군 지역이고 어디가 아군 지역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베트남 내부에는 베트콩이라 불리는 공산게릴라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낮에는 농부, 밤에는 전사였어요. 울창한 정글과 지하 터널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베트콩이 만든 지하 터널 네트워크 중 가장 유명한 건 구찌 터널인데 총 길이가 250km에 달했어요. 병원도 있고 무기공장도 있고 학교까지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터널을 찾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작은 체구의 베트남 게릴라들이 드나드는 이 터널 속으로 덩치 큰 미군 병사들이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미군은 정글을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고엽제라 불리는 제초제를 비행기로 대량 살포했어요.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물질입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약 7,600만 리터가 뿌려졌는데 이게 엄청난 재앙을 낳았어요. 수십만 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다이옥신에 노출돼 암, 신경계 이상, 비영아 출산 등의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참전 미군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엽제 피해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십 년간 이어졌고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고엽제 피해 3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참전 군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968년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테트 공세입니다. 테트는 베트남의 설날이에요. 전통적으로 전쟁 중에도 휴전하던 명절이었는데 그 새벽에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남베트남 전역의 100개 이상 도시에 동시다발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는 사이공까지 공격받았어요. 군사적으로는 북베트남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공격이 격퇴됩니다. 전술적으론 미군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생생하게 봤거든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했는데 수도 한복판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걸 눈으로 봐버린 겁니다. 여론이 뒤집혔어요. 베트남 전쟁은 텔레비전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의 참상이 안방으로 들어온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이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테트 공세 이후 반전운동이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징집 통지서를 불태우는 청년들이 생겨났습니다. 1970년 오하이오주 켄트 주립대학교에서는 국가방위군이 반전 시위대에 발포해 학생 4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미국 사회가 전쟁을 두고 두동강 났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돌아왔을 때 영웅 대접을 받기는커녕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것도 이 시기였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청년들이 고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1973년 미국은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미군이 빠져나간 뒤 남베트남은 급속히 약해졌고 북베트남은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1975년 초부터 남베트남 도시들이 하나씩 함락됐어요. 그리고 4월 30일 북베트남 탱크가 사이공의 대통령궁 철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이날 사이공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사람들이 탈출하는 장면이 역사에 남았어요. 줄을 서서 헬리콥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줄에 끼어들려는 사람들, 떠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 한 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어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총 32만 명 이상이 파병됐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가 주력이었습니다. 참전의 배경에는 미국의 요청과 함께 경제적 이유도 있었어요. 파병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와 차관을 받았고 참전 군인들의 급여가 외화로 들어왔습니다. 이 외화가 19만 6,0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자금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이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도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자금이 일부 활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전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언과 기록이 있어요. 폭리풍남마을 등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2023년 한국 법원은 베트남 피해 생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참전을 무조건 자랑스러운 역사로만 볼 수 없고 아픔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전 한국군 병사들도 고통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 용사들이 암과 각종 질병에 시달렸어요. 현재 한국에 등록된 고엽제 피해 참전 용사만도 수십만 명에 달하고 그 자녀들도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몸과 마음에 새겨진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피해 규모는 숫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베트남 측 사망자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군인, 민간인을 합쳐 최소 200만 명에서 최대 3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미군 사망자는 약 5만 8천 명이에요. 라오스와 캄보디아로까지 전쟁이 번지면서 그 지역에서도 수십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전쟁은 계속됐어요. PTSD라는 개념이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의학계에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심리적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 전쟁이 세상에 알린 셈이에요.
전쟁과 관련해 기억되는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72년 AP통신 사진기자 닉 우트가 찍은 사진인데 네이팜탄 공격을 피해 도망치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 한가운데 옷을 다 잃고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9살 소녀 킴푹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반전 여론에 불을 질렀어요. 닉 우트는 이 사진을 찍은 뒤 카메라를 내려놓고 소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킴푹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캐나다에 정착해서 지뢰 피해 아동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힘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4월 30일 베트남에서는 거리에 국기가 걸리고 기념식이 열립니다. 통일의 날이니까요. 하지만 이날을 기억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일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당시 4.20 함락 이후 약 80만 명의 베트남인이 보트를 타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들을 보트피플이라고 불렀어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방이 온 건 아니었어요.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복잡합니다. 승자와 패자, 해방과 상실이 같은 날 위에 겹쳐 있어요. 오늘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승패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이념 싸움이 한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건 정치인도 군인 지휘부도 아니라 논에서 일하던 농부와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도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 정글에서 싸웠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교과서 안에만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